네, 오늘은 시가나 공시지가와 관련된 절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모든 댓글을 제가 다 확인할 수 없고 모든 댓글을 답변할 수 없는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부동산 증여시 시세로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공시시가로 따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지금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증여라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는 거죠. 증여를 할 때 그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 평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 원칙이 뭐죠? 현재, 그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뭘까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뭐 읽어봐도 영 감이 안 잡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시가래요. 그리고 수용가격, 우리 땅이 수용된다 그러죠. 정부한테 도로를 낼 때 수용되고 공장을 낼 때 수용될 수 있잖아요. 공매가격, 경매할 때 우리 경매를 낙찰받는 그 가격 또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거예요. 1번 시세, 2번 감정평가 등 3번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기준을 보고 나서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시가 17억 이상의 꼬마 빌딩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시가가 뭐죠? 부동산에서 알려준 최소 17억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시가는 아닐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걸 시가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감정가액으로 증여하는 법이 바뀐다고 해서 법 개정 전에 증여를 준비하다가 증여를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시가로 증여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분은 기준시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나. 어쨌든 그렇게 증여하면 국세청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기재부에 물어봤는데 그 기준 금액을 안 알려준다는 거죠. 저는 제 생각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가로 증여하면, 공시지가요. 증여하면 다시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이 경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올해 초에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에요. 상속 증여세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꼬마 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죠. 시행 배경이 뭐죠? 원래는 상속 개시나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서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렇게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서. 그럼 실제 이 규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부분의 부동산, 물론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거는 면적이나 위치, 용도가 유사해요. 같은 땅 위에서 바로 옆집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거래한 그 가액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아파트는 거래가액을 신고하잖아요. 이 신고된 옆집의 금액을 우리 집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매 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옆에 있는 상가와 우리 상가 같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상가는 코너에 있거든요. 코너에 있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니죠. 위치가 횡단보도 앞에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매매 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그냥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하면 그렇게 증여세가 과세됐다는 거죠. 근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니까 국세청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렇게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언제죠? 2020년 초에. 올해 초죠. 그럼 내 부동산은 그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보도자료에 이런 질문과 답변 내용이 있어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기엔 나대지를 아까 보여드렸지만 포함하고 있죠. 나대지라는 건 건물이 없는 땅이에요. 아무거나 지을 수 있는 땅.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전체는 아니래요. 시가와 신고된 금액이 크게 차이 나면 그걸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시가랑 크게 차이 나는 그 구체적인 기준 금액이 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외부로 공개하면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서 못 알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악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지극히 법 테두리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추정해 볼게요. 전혀 공신력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그 보도 자료에 나왔던 감정평가 사업이에요. 저는 국세청에서 여기 나온 대로 이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두 곳에서 평가에 대한 답변을 받는다는 거죠. 이걸 평균하겠죠. 그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나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기 전에 납세자한테는 안내문까지 발송한대요. 이렇게 네 자산을 평가하겠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에 그리고 의뢰를 실시한다는 거죠. 근데 법에 전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산평가 규정인데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이때 이 감정가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받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예외 규정이 있죠. 하나만 받아도 되는 그런 금액이 있어요. 어떤 금액이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금액이에요. 이거는 상징세법상 한 곳의 평가기관에서만 평가를 받아도 그게 시가의 대용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준시가 10억. 제가 뭐 더 이상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법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기준시가로 거래한다 그러잖아요. 땅 같은 거 공시지가로 거래해요. 증여를 해요.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감정평가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데 이건 절대적인 기준치예요. 내가 그 감정가액이 9억 원인 그 토지 있잖아요. 그 토지를 담보로 15억을 빌렸잖아요. 그럼 이 금액은 증여를 해도 15억이에요. 감정평가서가 그거보다 낮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린 금액이 있으면 그게 이 자산을 평가하는 대용치가 돼서 시가보다 높다면 그 채권 금액이 보충적 평가에 따른 그 금액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그 위에 있는 분이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꼬마 빌딩인데 토지만 증여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상가에서 나온 수익으로 증여세를 연부연납을 쓸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조금 구체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연부연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 기존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여세를 나눠서 천천히 내겠다는 거예요. 내 돈으로. 부모님 돈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연부연납을 내가 활용할 수 없을까? 토지만 받았는데. 활용할 수 있죠. 꼬마 빌딩을 갖고 있다는 건요. 토지랑 건물을 일반적으로 같이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토지만 먼저 증여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임대인이랑 건물주인데 제가 계약했거든요. 근데 토지는 자녀한테 준 거예요. 이때.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내 땅에 누군가가 건물을 올린 거예요. 물론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땅값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난 땅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누구랑 계약하면 될까요? 건물주랑. 건물주가 내 토지를 빌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그 건물을 누군가한테 임대를 해준 거죠. 그러면 그 임대 수익을 통해서 저는 토지만 증여받았지만 수익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